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스카이라인을 가득 메운 마천루 중 하나인 GFC 타워 40층.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지상의 은하수처럼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사무실 안의 공기는 그 화려함과는 대조적으로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시간은 자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대상건설의 전략기획실장 강서연의 책상 위 스탠드는 꺼질 줄을 몰랐다. 그녀는 막대한 분량의 신규 프로젝트 제안서의 마지막 장을 검토하고 있었다. 새하얀 실크 블라우스와 몸의 선을 단정하게 드러내는 검은색 펜슬 스커트,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묶어올린 머리카락까지 26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그녀의 모든 것은 완벽한 통제 아래에 있는 듯 보였다. 서늘하게 빛나는 그녀의 눈빛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데이터와 재무 모델 속에서 아주 미세한 논리적 결함이나 숨겨진 위험 요소를 찾아내는 데 특화되어 있었다. 차갑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얇은 입술 사이로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수주비용 예측 모델의 아주 작은 변수값 하나였다. 다른 팀원들이라면 10번을 검토했어도 발견하지 못했을 전체 예산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소한 오류. 하지만 서연은 그 작은 오차가 프로젝트 전체의 수익률을 5% 이상 갉아먹을 수 있는 치명적인 독소임을 한눈에 간파했다. 그녀가 지난 4년간 구축해온 시스템은 바로 이런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20년 전, 차가운 빛 속에 홀로 버려졌던 6살 소녀의 무력한 모습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그 대신 강철 같은 의지와 비상한 두뇌로 무장한 전장 한가운데에 지휘관 같은 한 명의 전략가가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의 삼촌인 강태식 사장이 피부티 하나 없는 그녀를 거두었을 때 대상건설은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변두리의 작은 인테리어 업체에 불과했다. 평생 현장에서 정직하게 땀 흘리는 것밖에 몰랐던 선량한 삼촌은 교활한 경쟁자들과 급변하는 시장의 흐름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표류하고 있었다. 4년 전 서연이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회사에 합류했을 때 모든 것이 변했다. 그녀는 낡고 비효율적인 회사의 시스템을 송두리째 갈아엎었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던 자금 운용 방식을 최신 금융기법을 동원해 혁신했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과감한 M&A를 통해 회사의 체급을 몇 단계나 끌어올렸다. 특히 2년 전 업계의 강자였던 태평건설과의 수주전에서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판교 테크노밸리 G타워 프로젝트를 따낸 것은 그녀의 능력을 시장에 각인시킨 전설적인 사건이었다. 이제 대상건설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작지만 단단한 강소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우리 서연이 아직도 퇴근 안 했구나.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강태식 사장이 얼굴을 내밀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꿀차 2잔이 들려 있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보물을 바라보는 듯한 애정과 안쓰러움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에게 서연은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딸이었다. 이것 좀 마셔가면서 하거라. 일도 좋지만 건강이 먼저다. 서연은 보고서에서 눈을 떼고 삼촌을 향해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가 자신의 차가운 가면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리는 유일한 순간이었다. 거의 다 끝났어요. 삼촌, 내일 오전 브리핑 전에 최종 점검만 하면 돼요. 네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겠니? 강태식은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다. 네가 처음 회사에 왔을 때가 생각나는구나.
쬐끔한 여자애가 뭘 알겠냐고 무시하던 늙은 이사들 앞에서 PT 하나로 모두를 잠재워 버렸지. 그때 알았다. 이 아이는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하늘이 내게 보내주신 선물이구나. 그는 20년 전 형수님의 장례식장에서 처음 만났던 작고 말 없던 소녀를 떠올렸다. 아이의 아버지는 아내의 장례식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며칠 뒤 아이와 낡은 가방 하나를 그의 집 앞에 버려두고 매정하게 사라졌다. 그 잔인한 인간에 대한 분노가 다시금 치밀었지만 그는 애써 감정을 누르고 서연을 따뜻하게 품었다. 삼촌이야말로 저를 거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에게 강태식과 그의 아내, 즉 숙모는 세상의 전부였고 그녀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단 하나의 가족이자 선격이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벽에 걸린 대형 TV 화면에서 긴급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다. 화려한 그래픽과 함께 웅장한 음악이 깔리며 앵커의 흥분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속보입니다. 대한민국 재계 10위의 유진그룹이 방금 전 강남 중심부의 노후 지역을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시킬 초대형 프로젝트 엘리시안 필즈 강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총 사업비 15조 원이 투입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강태식의 시선이 화면에 꽂혔다. 뉴스 화면에는 최첨단 기술로 구현된 미래 도시의 화려한 조감도가 펼쳐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 앞에 선 중년 남성의 모습이 클로즈업 되었다. 유진그룹의 총수, 박민준 회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경영인이자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의 아이콘으로 추앙받는 남자였다. 유진그룹이라니 저런 거대 기업이 왜 하필 이 지역에 강태식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다. 조감도 속 프로젝트 부지를 보여주는 지도 위 선명하게 표시된 붉은 선 안쪽에 대상건설의 본사와 핵심 자재 창고가 위치한 곳이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공룡의 발걸음 앞에서 대상건설 같은 작은 기업은 저항조차 할 수 없는 한 마리 개미와 같았다. 수십 년간 일궈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사무실 밖에서도 직원들의 술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TV 화면을 보며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걱정 마세요. 아직 공식적인 통보가 온 것도 아니잖아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삼촌의 불안한 얼굴이 아닌 TV 화면 속 박민준의 얼굴에 얼음처럼 박혀 있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얼굴, 자신을 차가운 빛 속에 갓 잡은 생선처럼 내던졌던 잔인하고도 무심했던 아버지의 얼굴이었다. 세월은 그에게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안겨주었지만 세상 모든 것을 발 아래 둔 듯한 그 오만하고 냉정한 눈빛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숨이 막혀왔다. 26해 동안 강철 같은 이성으로 억눌러 왔던 증오와 분노가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펄펄 끓는 용암처럼 들끓어 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아마 그녀가 누구인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를 것이다. 그에게 그녀는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혹은 기억할 가치조차 없는 과거의 하찮은 오점일 뿐일 테니까. 서연아 괜찮니? 얼굴이 너무 창백하다. 강태식이 걱정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그제야 서연은 현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심호흡을 하며 간신히 평정을 되찾았다. 괜찮아요. 삼촌, 잠시 피곤해서 그래요. 일단 이 문제는 제가 좀 더 알아볼게요. 섣불리 움직이지 마시고 일단
내일 아침 긴급대책 회의를 소집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안정적이었다. 그 모습에 강태식과 주변의 직원들은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느끼며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모두가 퇴근하고 텅 빈 사무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그녀의 텅 빈 눈동자에 비쳤다. 유진그룹, 박민준, 운명은 기어이 그녀를 그 남자가 파놓은 함정 앞으로 다시 끌어다 놓았다. 하지만 이것은 위기가 아니었다. 서연의 입가에 차갑고도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이것은 기회였다. 지난 20년간 그녀는 단 하루도 복수를 잊지 않았다. 그녀가 악착같이 공부하고 밤을 새워 일하며 대상원서를 강하게 키워낸 이유는 단 하나였다. 언젠가 그 남자의 앞에 당당히 서서 그가 이룬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빼앗고 무너뜨리기 위함이었다. 그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한 나락으로 끌어내려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절망을 그대로, 아니 몇 배로 되돌려주기 위함이었다. 그동안은 그저 막연한 목표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가 먼저 그녀의 영역을 침범해왔다. 그가 먼저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서연은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유진그룹과 박민준에 대한 모든 정보가 띄워졌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젖은 피해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먹잇감의 목줄기를 끊기 위해 가장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최상위 포식자의 차갑고도 집요한 눈빛이었다. 박민준, 당신이 버린 딸이 당신의 제국을 무너뜨릴 사신이 되어 돌아왔어. 고요한 사무실에 그녀의 나직한 읊조림이 울려 퍼졌다. 그것은 20년간 이어진 기다림의 끝을 알리는, 그리고 거대한 복수극의 서막을 여는 피해의 선전포고였다. 다음 날 아침, 대상건설의 15층 대회의실은 무겁게 가라앉은 침묵과 보이지 않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전날 밤 터진 유진그룹의 엘리시안 필즈 강남 프로젝트 발표는 회사 전체에 거대한 핵폭탄이 떨어진 것과 같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강태식 사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이 모였지만 누구 하나 섣불리 입을 열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체념의 빛이 역력했다. 방법이 없습니다. 마침내 입을 연 것은 평생 강태식 사장의 곁을 지켜온 최 부사장이었다. 그는 헬쑥한 얼굴로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씀드립시다. 유진그룹은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거인입니다. 그들이 마음먹고 밀어붙이는데 우리가 버틸 재간이 있겠습니까? 괜히 저항하다가 괘씸죄까지 더해져 헐값에 모든 것을 뺏기느니 지금이라도 협상단을 꾸려 최대한의 보상금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 곳곳에서 동조하는 듯한 깊은 한숨소리가 터져 나왔다. 패배주의가 안개처럼 회의실을 잠식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싸움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끝난 것이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강서연이 안으로 들어섰다. 어제와 조금도 다름없는 완벽하게 정돈된 모습이었다. 그녀의 등장에 소란스럽던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서 흔히 보이는 불안감이나 초조함 대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갑고 이지적인 평온함이 감돌고 있었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다른 임원들을 압도했다. 죄송합니다. 밤새 자료를 분석하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서연은 가볍게 목례를 하고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들고 온 태블릿 PC를 회의실 중앙의 대형 스크린과 연결했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유진그룹의 재무제표나 재개발 프로젝트 계획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수십 개의 이름 모를 회사들의 지분 구조도였다. 초의 부사장님의 말씀은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서연의 의외의 발언에 임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성벽이 아무리 높아도 그 위로 기어오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하지만 성벽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그것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장악하는 힘이 있었다. 굳이 성벽을 오를 필요는 없습니다. 성 안의 우물에 조용히 독을 푸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녀는 스크린의 한 부분을 확대했다. 수십 개의 회사 이름 중 가장 구석에 있는 눈에 띄지 않는 이름이었다. SJ 머티리얼즈. 여기가 우리가 독을 풀 우물입니다. SJ 머티리얼즈. 그건 유진그룹의 3차 협력업체 정도 되는 작은 부품 회사 아닌가. 재무 담당 이사가 의아하다는 듯 말했다. 우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곳인데 이걸로 뭘 어쩌겠다는 건가?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서연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유진전자가 차세대 반도체 공정에 사용하는 특수 코팅액을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핵심 특허는 박민준 회장의 외아들 박서진 사장의 개인 소유로 되어 있죠. 이 회사는 사실상 박서진 사장의 개인 비자금을 조성하고 경영 능력을 부풀리기 위해 만들어진 페이퍼 컴퍼니에 가깝습니다. 실적은 부풀려져 있고 재무 구조는 엉망진창이죠. 관리 또한 박서진 사장이 직접 하고 있고요. 그녀는 밤새 하데스라는 코드네임의 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암호화된 파일을 분석하여 얻어낸 정보를 거침없이 쏟아냈다. 하데스는 그녀가 대학 시절부터 막대한 자금을 들여 관리해온 세상의 모든 어두운 정보를 사고 파는 최고의 정보 브로커였다. 그녀는 언젠가 다가올 이 날을 위해 수년간 그와 관계를 유지하며 전쟁 자금을 비축해왔다. 서연은 계속해서 설명했다. 박서진은 아버지의 후광으로 사장 자리에 앉았지만 실제 능력은 없고 오만하기만 한 인물입니다. 그는 분명 우리 같은 작은 회사의 공격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로 치부할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오만함을 이용할 겁니다. SJ 머티리얼즈에 작은 불을 질러 유진그룹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작전 목표입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임원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서연의 압도적인 정보력과 논리 정연한 설명에 조금씩 설득되기 시작했다. 적어도 무기력하게 항복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보는 것이 낫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날 오후 박민준 회장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 엘리시안 필즈 강남 프로젝트 발표 성공을 자축하는 의미로 최고급 와인을 음미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아들인 박서진 사장이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아버님, 프로젝트 발표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박민준은 아들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와인잔을 흔들며 말했다. 그에게 아들은 제국의 후계자라기보다는 아직 증명해야 할 것이 많은 미숙한 부속품에 가까웠다. 바로 그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와 보고했다. 회장님, SJ 머티리얼즈에 약간의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박민준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SJ 머티리얼즈, 그게 뭐 하는 곳이냐? 아들인 박서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아, 그건 제가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아버님, 별일 아닙니다. 보고는 제대로 해야지. 비서실장은 박서진의 눈치를 보며 말했다. 정체불명의 해외 자본이 유입되어 주가가 이상 급등을 보였고 금융감독원의 회계 부정 관련 익명 투서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박서진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박민주는 그제야 와인잔을 내려놓고 아들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내 놈은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를 관리하면서 문제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거냐? 아닙니다. 아버님, 이건 분명 돈을 노린 하이에나 같은 놈들의 소행일 겁니다. 제가 당장 처리하겠습니다. 박민주는 귀찮다는 듯이 손을 내저었다. 됐다. 그런 사소한 일로 내 시간을 뺏지 마라. 내게 맡긴 일이니 네 선에서 조용히 처리해. 언론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고 이 아비 얼굴에 먹칠하지 마라. 그는 이 작은 소동이 자신의 거대한 프로젝트에 반기를 든 대상언설이라는 작은 회사의 발악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저 아들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에 대한 짜증과 경멸만이 그의 마음을 채울 뿐이었다. 아버지의 질책에 잔뜩 위축된 박서진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어떤 놈들인지 알아내. 그리고 당장 우리 쪽 자금을 동원해서 그놈들이 사들인 주식을 전부 다 사들여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감히 누굴 상대로 장난질이야. 그는 이 문제가 자신의 경영 능력에 대한 시험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이 문제를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 즉 돈으로 짓누르는 방식을 택했다. 그것이 바로 강서연이 파놓은 함정의 입구라는 사실도 모른 채 같은 시각 강서연은 철저한 보안으로 둘러싸인 자신의 오피스텔 워룸에서 실시간으로 주식시장의 데이터를 지켜보고 있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 그리고 암호화된 통신창이 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수년간 비밀리에 운영해온 여러 개의 유령 투자 회사를 통해 SJ 머티리얼즈의 주식과 채권을 조용히 매집해왔다. 예상대로 움직이기 시작했군. 모니터 한쪽에 박서진 측의 자금이 허둥지둥 매수 주문을 쏟아내는 것이 포착되었다. 그들은 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시장에 나온 물량을 닥치는 대로 사들이고 있었다. 덕분에 주가는 더욱 폭등했고 서연이 헐값에 사들였던 주식의 가치는 순식간에 몇 배로 불어났다. 하데스 금융감독원, SJ 머티리얼즈에 대한 공식 조사 착수 결정. 내일 오전 9시부로 주식거래 정지 예정. 암호화된 메시지가 떠올랐다. 완벽한 마무리였다. 서연은 짧게 답장을 보냈다. 수고했다. 다음 단계를 준비해. 내일 아침이 되면 박서진이 쏟아부은 막대한 자금은 거래 정지된 주식 안에 그대로 묶여버릴 것이다. 첫 번째 전투는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유진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갑옷에 아주 작지만 날카로운 균열을 만들어낸 것이다. 서연은 모니터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저 불빛 어딘가에 있을 박민준과 박서진, 그들은 아직 모를 것이다. 자신들이 하찮게 여겼던 작은 벌레의 날갯짓이 그들의 제국 전체를 무너뜨릴 거대한 태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바둑판 위에 첫 번째 돌이 놓였다. 서연은 이제 두 번째 돌을 놓을 자리를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SJ 머티리얼즈의 주식 거래가 정지된 다음 날, 유진그룹 본사 70층에 위치한 회장실의 공기는 유리 파편처럼 날카로웠다. 박민주는 자신의 거대한 책상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고 있는 아들 박서진을 경멸스럽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발치에는 산산조각난 크리스털 잿더리가 흩어져 있었다. 고작 파리 한 마리를 잡으라고 했더니 팔 하나를 내주고 왔더구나. 박민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서 더욱 섬뜩하게 들렸다. 네가 멍청하게 돈을 쏟아부은 덕분에 회사는 수백억을 허공에 날리고 시장의 웃음거리가 됐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연일 우리 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를 떠들어대고 있지.
이게 네가 말한 처리의 결과냐? 죄송합니다. 아버님, 상대가 생각보다 교활했습니다. 처음부터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명하지 마라. 박민준의 고함 소리에 박서진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무능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변명이다. 내 놈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거다. 당분간 모든 경영에서 손 떼고 자숙해라. 내 눈에 띄지 마.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박서진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지만 그는 감히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박민주는 아들이 사라진 문을 차갑게 노려보다가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정보팀 전부 동원해. SJ 머티리얼즈를 공격한 놈들의 배후를 샅샅이 뒤져 자금에 출처. 관련된 인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놓치지 마. 감히 내 아들을 이용해 내게 흠집을 낸 쥐새끼가 누군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그는 여전히 이 공격이 자신을 향한 전면전의 서막이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심기를 거스르고 아들의 무능함을 만천에 드러낸 성가신 존재에 대한 분노만이 들끓을 뿐이었다. 박민준이 내부의 적을 찾기 위해 소란을 피우는 동안 강서연은 조용히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다. SJ 머티리얼즈에 대한 공격은 상대의 수준을 떠보고 적의 시선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기 위한 연막탄에 불과했다. 그녀의 진짜 목표는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에 있었다. 그녀의 워룸. 서연은 모니터에 떠있는 거대한 데이터 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유진그룹의 공식적인 계열사가 아닌 박민준이 자신의 부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 만든 유진문화재단의 내부 자금 흐름도였다. 찾았어. 그녀가 암호화된 통신 채널을 통해 하데스에게 물었다. 쉽지 않아. 철옹성처럼 막아놨군.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방어벽은 없지. 5분만 더 줘. 성벽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았으니까. 서연은 초조하게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하데스의 능력을 믿었다. 유진재단은 장학사업, 문화예술 지원 등 화려한 공익활동을 내세웠지만 서연은 그곳이 바로 박민준의 검은 돈이 세탁되고 정관계 로비를 위한 뇌물이 오가는 비밀 금고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 금고를 열기만 한다면 박민준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를 손에 넣을 수 있을 터였다. 마침내 하데스로부터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전송되었다. 재단의 이중 장부,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은밀한 거래 기록들이었다. 서연은 며칠 밤낮으로 자료를 분석하는 데 매달렸다. 수만 건의 데이터 속에서 그녀는 일정한 패턴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모든 거래의 중심에 있는 한 남자의 이름을 찾아냈다. 오진환 전 유진그룹 회장 비서실장. 그는 10년 넘게 박민준의 그림자처럼 일하며 그룹의 모든 비밀을 관리해온 인물이었다. 박민준의 수족이자 제국의 설계자. 하지만 그는 불과 6개월 전 건강상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해임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다. 하데스가 복원한 삭제된 파일들에 따르면 그의 해임은 건강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정치자금 로비 실패의 책임을 혼자 뒤집어 쓴 것이었다. 박민준은 가장 충성스러웠던 부하를 방패막이로 삼아 위기를 넘기고 그를 헌신짝처럼 내버린 것이다. 서연은 오진환에게서 단순한 정보원 이상의 가능성을 보았다. 그는 박민준 제국의 내부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살아있는 증거이자 박민준의 잔인함에 의해 모든 것을 잃은 또 다른 피해자였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야만 했다. 서연은 오진환의 행적을 추적했고 그가 매일 오후 인사동의 한적한 찻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유진그룹에 의해 지속적으로 감시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서연은 하데스를 시켜 그의 주변 통신망을 일시적으로 교란시키고 감시자들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린 뒤 약속 장소로 향했다. 찻집 구석.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오진환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한때 재기의 실세로 불렸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초라하고 깊은 절망감에 잠겨 있었다. 그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오진환은 무심하게 고개를 들었다. 낯선 젊은 여자의 등장에 그의 눈에 날카로운 경계심이 스쳤다. 누구신지 오진환 전 실장님 되십니까? 서연은 군더더기 없이 물었다. 저는 강서연이라고 합니다. 나 같은 퇴물에게는 무슨 볼일이오. 그의 목소리는 까칠했다. 세상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다. 서연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한 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에겐 공통의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박민준 회장 말입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오진환의 눈빛이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나는 할 말 없어. 돌아가시오. 아직도 박 회장이 보낸 사람이오. 작년 11월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전달하려던 현금 50억 원이 담긴 사과 상자 때문에 해임되셨죠. 박 회장은 그 일이 잘못되자 모든 책임을 실장님께 떠넘기고 실장님 아들의 유학 자금까지 끊어버렸습니다. 그 돈, 사실은 유진재단에서 나간 돈이었고요. 오진환의 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 일은 박민준과 자신, 그리고 돈을 전달하려다 실패한 행동대장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이 젊은 여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의 반응을 살피며 말을 이었다. 저는 실장님을 협박하러 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실장님께 빼앗긴 명예와 인생을 되찾을 기회를 드리러 왔습니다. 평생을 바친 충성을 배신으로 돌려준 남자에게. 이대로 모든 것을 묻어버리기엔 너무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오진환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잡았다. 그는 지난 6개월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평생을 바친 회사에서 쫓겨나고 믿었던 주군에게 버림받았다. 이제는 병든 아내의 약값조차 걱정해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괴물이야. 아무도 그 사람을 이길 수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뼈에 사무친 패배감이 서려 있었다. 혼자서는 불가능하겠죠. 서연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저는 그 괴물을 잡을 수 있는 날카로운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께 필요한 것은 그 창을 어디로 찔러야 할지 알려줄 지도입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유진그룹의 썩어빠진 진실들. 그 모든 것이 바로 지도입니다. 오진환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배신감, 분노, 복수심,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는 눈앞의 젊은 여자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녀의 눈은 나이와 어울리지 않게 깊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무서운 의지가 담겨 있었다. 어쩌면 이 여자라면 정말로 그 괴물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내 그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무엇을 알고 싶소? 그것은 항복이자 피로 맺은 동맹의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오진환은 서연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정보원이 되었다. 그는 박민준의 비밀, 비자금 장부가 숨겨진 스위스 은행의 계좌번호, 정관계 인사들에게 건네진 뇌물의 목록,
경쟁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자행된 불법적인 공작의 증거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서연의 개인적인 복수는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오진환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는 아버지가 단지 자신에게만 잔인했던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의 성공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 그리고 배신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버려진 딸의 한풀이를 넘어 사회를 좀먹는 거대한 악을 뿌리뽑는 정의의 실현이라는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가장 믿음직한 동맹을 얻은 서연은 이제 제국의 심장을 향해 꽂아 넣을 가장 날카롭고 치명적인 칼날을 갈기 시작했다. 박민준의 제국에 가해진 첫 번째 균열은 그를 짜증스럽게 만들었지만 그의 심기를 심각하게 건드리지는 못했다. 그는 아들 박서진의 무능함을 질책하고 보이지 않는 적의 배후를 찾으라 지시했을 뿐 여전히 자신의 발밑에서 일어난 작은 소동 정도로 치부했다. 하지만 그의 정보팀이 총동원되어 며칠간의 출처 추적에도 불구하고 공격의 진원지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을 때 그는 비로소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서늘한 위기감을 느꼈다. 공격은 유령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자금은 수십 개의 조세 피난처를 거쳐 들어왔고 IP 주소는 전 세계를 경유하며 완벽하게 세탁되었다. 이것은 돈을 노린 단순한 기업 사냥꾼의 소행이 아니었다. 상대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며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데 능숙한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의 솜씨였다. 박민준은 자신의 거대한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정체불명의 공격이 시작된 시점, 그리고 강남 재개발 부지에서 유일하게 버티고 있는 대상건설의 존재, 강태식, 그의 입에서 경멸 섞인 이름이 흘러나왔다. 그는 죽은 아내의 무능한 오빠를 기억하고 있었다. 평생 정직과 성실함 따위를 신념처럼 떠받들며 살아온, 그래서 늘 가난하고 힘없었던 멍청한 남자. 그런 벌레 같은 자아가 감히 자신에게 덤벼들었다고 그는 처음에는 실소를 금치 못했다. 하지만 이내 그 비웃음은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다. 강태식, 그 혼자만의 힘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가 이 공격의 중심에 있는 것은 분명했다. 자신의 거대한 계획에 유일하게 흠집을 내려는 존재였으니까. 어리석은 놈, 나와 싸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는군. 박민준의 눈빛이 잔인하게 빛났다. 그는 수십 년간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며 수많은 적들을 짓밟아왔다. 저항하는 자들은 철저하게 파괴했고 걸림돌이 되는 자들은 흔적도 없이 치워버렸다. 그는 대상건설이라는 작은 회사를 통해 감히 자신에게 도전하는 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세상에 다시 한번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처형이 될 터였다. 그는 즉시 자신의 해결사들을 호출했다. 그룹의 법무팀장, 언론계를 주무르는 홍보 담당 임원, 그리고 정관계에 검은 돈을 뿌리는 역할을 해온 비서실장이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대상건설이라는 이름을 이 땅에서 지워버릴 거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숨 쉴 틈도 주지 말고 몰아붙여. 내가 왜 이 나라의 왕인지 그들에게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 박민준의 방역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처형의 서막은 언론을 통해 열렸다. 다음날 저녁 8시, 시청률이 가장 높은 메인 뉴스 시간에 대상건설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가 터져 나왔다. 유진그룹의 막대한 광고비를 받아먹고 사는 한 방송사가 조작한 뉴스였다. 내용은 5년 전 대상건설이 시공했던 한 중소기업의 사옥 건물에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는 경미한 하자로 법적 합의가 끝난 사안이었지만 뉴스는 마치 건물이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과장해서 보도했다. 유진 측이 거액을 쥐어준 가짜 구조 안전 전문가와 추가 보상금을 약속받은 건물주가 인터뷰에 등장해 눈물로 대상언설의 비양심적인 행태를 고발했다. 뉴스는 순식간에 일파만파로 퍼져나갔고 밤사이 인터넷은 대상언설을 사람 잡는 부실 기업이라 비난하는 악성 댓글들로 도배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두 번째 공격은 국가 권력을 통해 이루어졌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대상언설의 본사와 모든 공사 현장에 수십 명의 공무원들이 들이닥쳤다. 박민준의 전화를 받은 국세청,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시에 움직인 것이다. 국세청은 특별 세무조사를 이유로 회사의 모든 회계 장부를 압수해갔고 국토교통부는 안전 문제를 빌미로 진행 중인 모든 공사에 무기한 중단 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회사의 모든 기능이 순식간에 마비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숨통을 끊는 결정타가 날아왔다. 회사의 주거래 은행이자 박민준과 오랜 친분을 유지해온 은행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언론 보도와 정부기관의 동시 조사를 이유로 기업 신용 위험도 급증을 통보하며 대상언설의 모든 대출금에 즉각적인 상환을 요구하고 신규 대출을 포함한 모든 금융거래를 동결시킨다고 통보했다. 자금줄이 완전히 끊겨버린 것이다. 그것은 기업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대상언설의 사무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협력업체들의 공사 대금 지급 요구와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파트너사들의 계약 취소 통보가 팩스로 쉴 새 없이 쏟아졌다. 직원들은 당장 회사가 망하고 자신들이 길거리로 나앉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술렁였다. 강태식은 자신의 사무실 의자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평생을 바쳐 피땀으로 일군 회사가 단 이틀 만에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고 조작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거대한 권력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회의실로 걸어 들어갔다. 그곳에서는 서연이 침착하게 직원들을 지휘하며 사태를 수습하고 있었다. 강태식은 그녀의 앞에 서서 힘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괴물과 싸운다는 것의 대가인 거냐? 서연아, 저들은 벌레 한 마리를 잡기 위해 마을 전체를 불태우는구나. 그의 눈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이 모든 참혹한 상황을 불러온 조카에 대한 희미한 원망이 서려 있었다.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서연의 심장에 박혔다. 서연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십 명의 직원들의 불안과 원망이 섞인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그녀는 방역을 예상했다. 하지만 그 방역이 이토록 빠르고 전방위적이며 무자비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의 계획이 그녀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가족과 그들을 믿고 따라준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뼈를 깎는 듯한 죄책감이 그녀를 덮쳤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녀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고 굳은 얼굴로 직원들을 향해 외쳤다. 모두 동요하지 마십시오. 이건 명백한 불법적인 공격입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녀가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 애쓰는 동안 회의실 창밖으로 보이는 유진그룹의 거대한 빌딩은 마치 이 모든 혼란을 비웃으며 내려다보는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다. 그날 밤
모두가 떠나고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은 서연은 인터넷에 떠도는 자신들의 회사에 대한 기사들을 읽고 있었다. 기사 밑에는 수만 개의 악성 댓글이 달려 있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녀와 그녀의 가족에게 도우를 던지고 있었다.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죄책감과 슬픔이 있던 자리에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검은 분노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박민준. 그 남자는 선을 넘었다. 그는 서연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건드렸다. 당신은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강태식과 함께 찍은 낡은 사진을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하지만 당신은 몰라. 당신이 휘두른 그 잔인한 칼이 오히려 내게 당신의 모든 약점을 드러내 보였다는 걸. 당신의 부패한 인맥, 더러운 돈의 흐름, 당신이 날 공격하기 위해 사용한 모든 것들이 이제 당신의 목을 겨눌 칼이 될 테니까. 제국의 무자비한 방역은 잠자던 복수의 여신을 완전한 각성으로 이끌었다. 대상언설의 운명을 결정할 이사회가 열리기까지 남은 시간은 72시간. 회사가 부도 처리되고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마지막 유예 기간이었다. 임원들은 모두 패닉에 빠져 있었고 강태식 사장조차 신락 같은 희망마저 놓아버린 채 망연자실해 있었다. 하지만 강서연의 사무실, 이제는 완벽한 워룸으로 변해버린 그곳만큼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질서정연했다. 지금부터 방역을 시작합니다. 그녀의 선언에 비상대책팀으로 소집된 소수의 핵심 직원들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들의 눈에는 서연이 미쳤거나 혹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보였다. 50번째 목표는 우리에게 씌워진 거짓 누명을 벗는 것입니다. 적이 언론을 이용했으니 우리도 언론으로 되갚아줍니다. 하지만 단순한 해명 기사로는 어림없습니다. 그들의 공격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거짓을 유포한 범죄자라는 것을 만천에 공개해야 합니다. 서연의 첫 번째 지시는 즉시 하데스에게 향했다. 대상언설 비방 뉴스를 보도한 방송사의 PD.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와 건물주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과 통신 기록을 확보해 유진그룹 측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흔적을 찾아 24시간 주지. 그들의 더러운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와. 동시에 그녀는 오진환 전 실장과 다시 한번 비밀리에 만났다. 은신처에서 만난 오진환의 얼굴은 대상언설의 위기를 전해 듣고 죄책감과 분노로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결국 그가 움직였군. 그 남자는 자신의 길을 막는 것은 무엇이든 이런 식으로 부셔버리지. 알고 있습니다.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서 더 강력한 카드가 필요합니다. 대중의 시선을 단번에 우리에게서 유진그룹으로 돌릴 수 있는 박민준이 가장 아파할 만한 치명적인 한 방이 필요합니다. 유진 스카이타워 관련 원본 자료 지금 넘겨주십시오. 오진환은 잠시 망설였다. 그것은 그가 가진 가장 위험한 패이자 자신 또한 공범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족쇄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서연의 흔들림 없는 눈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 그는 자신의 서재 깊숙한 곳, 비밀 금고에서 수십 년 된 와인병으로 위장된 케이스를 꺼내왔다. 그 안에는 당시 박민준과 시의원이 주고받았던 이면 계약서와 부실 공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오고 간 뇌물 내역이 꼼꼼하게 기록된 비밀 장부가 들어있었다. 이것이 괴물의 심장을 찌를 비수일세. 부디 제대로 사용해주게. 모든 무기는 준비되었다. 서연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작전 계획이 완성되고 있었다. 그녀는 박민준이 통제하는 주류 언론사 대신 대기업의 비리를 전문적으로 파헤치는 것으로 악명 높은 독립 인터넷 언론사 코리아 프로브의 편집장에게
암호화된 이메일을 보냈다. 동시에 평소 재벌 저격수로 불리며 재벌 개혁을 주장해온 야당의 젊은 국회의원에게 모든 자료를 익명으로 제보했다. 그녀는 두 개의 화약고에 동시에 불을 붙였다. 약속된 D-Day. 이사회가 열리기 불과 몇 시간 전이었다. 공격의 시작은 국회에서 터져나왔다. 야당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유진그룹이 언론사를 매수하여 경쟁사를 음해하고 여론을 조작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다. 그의 손에는 대상언설 비방 뉴스가 유진그룹의 비자금으로 만들어진 가짜 뉴스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금이체 내역서가 들려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다툼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기자회견은 전국으로 생중계되었고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그리고 몇 분 후 결정타가 터졌다. 코리아 프로브가 단독 유진 스카이타워, 100억 뇌물과 안전비리,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부실 공사 의혹이라는 제목의 심층 보도를 터뜨렸다. 기사에는 오진환이 제공한 비밀 장부와 이면 계약서 사본이 그대로 실려 있었다. 서울의 랜드마크이자 유진그룹의 자랑이었던 그 건물이 사실은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거대한 바벨탑이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상황은 불과 1시간 만에 180도 역전되었다. 대중의 분노는 순식간에 유진그룹으로 향했다. 부실기업, 살인기업이라는 오명은 이제 유진그룹의 차지가 되었다. 인터넷 포털과 주식 게시판은 유진그룹을 비난하는 글로 도배되었고 유진 스카이타워 입주민들의 항의 시위와 유진그룹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조짐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 박민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을 보며 치를 떨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집어던지며 포효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누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그는 즉시 그룹의 모든 힘을 동원해 뉴스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봇물 터지듯 번져나가는 여론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가 자랑하던 언론과 정치 커넥션은 국민 전체가 분노한 거대한 스캔들 앞에서는 무력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이 정교하고 치명적인 방역의 배후에 있는 적이 자신이 생각했던 강태식 같은 어리석은 늙은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자신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무서운 지략가의 소행이었다. 대상언설의 기적이 일어났다. 유진그룹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회사의 대출을 동결했던 은행이 가장 먼저 태도를 바꿨다. 그들은 내부 착오가 있었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즉시 모든 금융 거래를 정상화했다. 계약을 파기했던 협력업체들도 앞다투어 다시 연락을 해왔다. 공사 현장을 폐쇄했던 정부 기관들도 슬그머니 철수했다. 이 사회는 축제의 장으로 변했다. 벼랑 끝에 몰렸던 대상언설은 단 하루 만에 완벽하게 부활했다. 사무실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모든 직원들이 서연의 이름을 연호하며 그녀를 영웅처럼 대했다. 강태식은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조카의 손을 잡은 채 눈물만 글썽였다. 절망의 나락에서 회사를 건져 올린 서연이. 그는 너무나도 자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두려웠다. 자신이 알던 작고 여린 조카가 언제 이렇게 무서운 전략가로 성장했는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웃지 않았다. 그녀는 환호하는 직원들 사이를 조용히 빠져나와 다시 창가에 섰다. 그녀의 시선은 저 멀리. 이제는 의혹과 불안의 상징이 되어버린 유진 스카이타워에 고정되어 있었다. 위기는 넘겼다.
하지만 전쟁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그녀는 박민준이라는 야수의 자존심에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혔다. 분노에 찬 야수는 분명 이전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교활한 방식으로, 그리고 훨씬 더 개인적인 방식으로 방역해올 것이다. 서연은 차갑게 식어가는 심장을 느끼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제야 게임이 좀 재미있어지는군.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방어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공격은 제국의 심장을 향해 날아갈 것이다. 강서연이 쏘아 올린 방역에 신호탄은 단순한 여론의 역전을 넘어 유진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지탱하던 가장 근본적인 축을 뒤흔들었다. 유진 스카이타워의 안전 문제는 더 이상 기업의 도덕성 문제가 아닌 서울 시민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사회적 재난 이슈로 비화되었다.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는 국민적 분노 앞에서 그동안 박민준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던 정부와 사법기관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결국 검찰총장의 직접 지시로 유진그룹 비리 의혹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다. 검찰 내에서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스타 검사가 팀장을 맡았고, 이는 정권 차원에서도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였다. 며칠 후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유진그룹 본사와 관련 계열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굳게 닫혀 있던 제국의 성문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강제로 열리는 순간이었다. 박민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서류 상자를 나르는 모습을 창밖으로 내려다보며 평생 처음 느껴보는 굴욕감과 위기감에 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금과 권력의 성이 그리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상황은 그의 예상을 벗어나 최악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제국의 균열은 외부가 아닌 가장 깊숙한 내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특별수사팀의 수사망이 조여오자 평생 박민준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며 그의 손과 발이 되어주었던 임원들이 극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박민준의 범죄를 알고 있었고 자신들도 그 범죄의 공범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들의 충성심은 신념이 아닌 박민준이 던져주는 돈과 권력, 그리고 그에 대한 공포에 기반한 것이었다. 이제 그 공포의 대상이 박민준에서 검찰에 섰을 퍼런 칼날로 바뀌었을 뿐이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눈치 싸움과 배신이 시작되었다. 밤이 되자 유진그룹의 임원들은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며 비밀리에 각자 살 길을 모색했다. 어떤 이는 검찰의 익명으로 자료를 제보하며 자신의 죄를 가볍게 하려 시도했고, 어떤 이는 보유하고 있던 유진그룹의 주식과 부동산을 몰래 처분하며 탈출 자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뛰어내리는 것은 배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쥐들이었다. 강서연은 이 모든 상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오진환 전 실장이 제공한 유진그룹 핵심 임원들의 심리 분석과 약점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국의 내부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치밀한 심리전을 펼쳤다. 그녀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닌 혼란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되었다. 그녀는 하데스를 통해 그룹 내 2인자로 불리던 전략기획본부장 최 이사의 개인 비리 자료만을 검찰에 슬쩍 흘렸다. 최 이사는 박민준의 최측근이자 가장 잔인한 해결사였다. 동시에 재무를 담당하는 김 이사에게는 최 이사가 검찰 조사에서 당신의 이름을 불었다. 그가 살기 위해 당신을 제물로 바치려 한다는 내용의 출처불명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뱀 소굴의 불을 질렀으니 이제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으며 공멸하게 될 겁니다. 워룸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그녀의 예측은 정확했다. 위기감을 느낀 김 이사는 살아남기 위해 자신이 관리하던 박민준의 비밀, 비자금 장부 원본을 들고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이는 또 다른 임원의 배신으로 이어졌고 배신의 연쇄 반응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박민준이 자랑하던 철옹성 같던 조직은 이제 서로를 물어뜯고 끌어내리는 아귀들의 지옥으로 변해버렸다. 박민준은 서서히 고립되고 있었다. 믿었던 임원들은 하나둘씩 등을 돌리거나 구속되었고 도움을 청했던 정관계 인사들은 역풍을 맞을까 두려워 그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의 이성은 점차 통제불능의 분노와 편집증적인 의심에 잠식당했다. 그는 사무실에 틀어박혀 모든 임원들을 도청하고 감시하며 내부의 배신자, 즉 유다를 색출하는 데 혈안이 되었다. 내부에 적이 있어 내 가장 가까운 곳에. 나를 배신한 쥐새끼가 숨어있단 말이다. 긴급 소집된 임원회의에서 그는 광기 어린 눈으로 임원들을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 비치는 모든 이들이 잠재적인 배신자였다. 그는 사소한 의심만으로 30년간 자신에게 충성을 바친 비서실장의 뺨을 때리고 그를 해고해버렸다. 이러한 광적인 행동은 그의 곁에 남아있던 마지막 충신들마저 등을 돌리게 만드는 최악의 자충수가 되었다. 그의 판단력은 완전히 흐려졌다. 그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자신을 변호해줄 검찰총장 출신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는데 수백억 원의 회사 자금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여론을 더욱 악화시켰고 유전무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만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자숙 중이던 그의 아들 박서진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지금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인맥과 자금을 동원해 아버지의 혐의를 벗길 수 있는 방법을 비밀리에 모색하기 시작했다. 박민준은 이제 기댈 곳이 없었다. 편집증으로 인해 노련한 임원들을 모두 내친 그는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의 핏줄인 아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는 박서진에게 그룹의 자금 운용에 대한 비상 정원을 맡기며 어떻게든 검찰 수사를 막고 회사를 안정시키라는 특명을 내렸다. 이번 일만 제대로 처리하면 그룹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을 거다. 박민준은 그것이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강서연의 눈에는 그 모든 상황이 거대한 맹수를 잡기 위해 파놓은 함정의 마지막 단계처럼 보였다. 그녀는 박민준이 스스로 자신의 눈을 가리고 가장 무능하고 오만한 아들의 손에 제국의 운전대를 맡기도록 모든 상황을 설계하고 조종해왔다. 황제는 스스로 고립되었고 이제 가장 어리석은 왕자에게 성문을 맡겼군. 워룸의 모니터에 비장한 표정으로 유진그룹 본사로 들어서는 박서진의 모습이 비쳤다. 서연은 그의 모습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제국의 붕괴를 가속화시킬 마지막 퍼즐 조각이 이제 막 제자리를 찾아 들어간 참이었다. 아버지 박민준으로부터 그룹의 운명이 걸린 비상대책위원장의 자리를 부여받은 박서진은 자신이 드디어 제국의 황태자로서 능력을 증명할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위기감보다 이 혼란을 수습하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아내겠다는 야망과 조급함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시대가 저물고 있으며 이제는 자신의 시대가 와야 한다고 굳게 믿었다. 지금까지의 방식은 너무 낡았습니다. 방어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건재한지 시장에 보여줘야 합니다. 비상대책회의 첫날, 그는 살아남은 소수의 임원들 앞에서 열변을 토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간을 끌며 버티고 그동안 공격적인 투자와 홍보 활동으로 하락한 주가를 부양하고 그룹의 이미지를 쇄신하겠다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다. 경험 많은 임원들이 무리한 계획이라며
조심스럽게 반대 의견을 내놓았지만 박서진은 그들의 충고를 늙은이들의 노파심으로 치부하며 묵살해버렸다. 나에게 다 생각이 있어. 이제부터 모든 것은 내 지시대로 움직이시오. 그의 첫 번째 지시는 여론전이었다. 그는 국내 최고의 홍보대 행사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유진그룹 흔들기.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제목의 캠페인을 시작했다. 유진그룹의 위기가 곧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라는 논리를 펼치며 이번 사태를 정치적 희생양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 했다. 온라인에서는 유진그룹을 옹호하는 가짜 여론과 댓글 부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시는 그의 어리석음의 절정을 보여주는 한 수였다. M&A를 추진한다. 박서진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유진그룹이 보유한 현금 자산을 총동원하여 미국의 유망한 바이오테크 기업 퀀텀 바이오닉스를 인수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다. 추락하는 건설 제국의 이미지를 첨단 바이오 기술로 덮어버리겠다는 허황되고 과시적인 계획이었다. 이번 인수를 통해 유진그룹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초인류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시장은 그의 발표에 반신반의했지만 초대형 인수합병 소식에 유진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폭등했다. 박서진은 자신의 도박이 성공했다고 믿으며 승리감에 도취되었다. 그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치솟는 주가 그래프를 보며 비웃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숨은 쥐새끼, 내 놈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나와 너의 클래스 차이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밟고 있는 그 길이 사실은 강서연이 아주 정교하게 설계해놓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강서연의 워룸. 그녀는 박서진의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황태자가 우리가 던져준 독이든 사과를 한 입에 삼켜버렸군. 퀀텀 바이오닉스, 그 회사는 서연이 몇 달 전부터 주목하고 있던 곳이었다.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핵심 기술 특허에 치명적인 법적 분쟁이 걸려있는 시한폭탄 같은 회사였다. 그리고 서연은 하데스를 통해 박서진이 가장 신뢰하는 인수합병 전문가에게 익명의 정보원인 척 접근해 바로 이 퀀텀 바이오닉스를 유진그룹의 구원투수가 될 완벽한 매물인 것처럼 포장해서 흘려놓았다. 아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조급함과 한 방에 모든 것을 뒤집고 싶어하는 박서진의 허영심은 서연이 쳐놓은 덫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최고의 눈가리개였다. 박서진은 인수 절차를 서둘렀다. 그는 아버지와 시장에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제대로 된 실사조차 거치지 않은 채 기록적인 속도로 인수 계약서에 서명했다. 유진그룹이 보유하고 있던 마지막 남은 수조 원의 현금 자산이 퀀텀 바이오닉스에 지불되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함정이 발동했다. 월스트리트 저널 한 면에 퀀텀 바이오닉스 핵심 특허 무효 소송 피소.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는 제목의 단독 기사가 터져 나왔다. 기사에는 그동안 회사가 숨겨왔던 모든 법적 문제와 데이터 조작 의혹이 상세하게 담겨 있었다. 서연이 코리아 프로브와 연결된 외신 기자에게 직접 넘긴 자료였다. 결과는 참혹했다. 인수 발표 하루 만에 퀀텀 바이오닉스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다. 유진그룹이 쏟아부은 수조 원의 돈은 그대로 증발해버렸다. 유진그룹을 살리기 위한 회심의 한 수는 오히려 그룹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버린 최악의 자충수가 되었다. 유진그룹의 주가는 이제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했고 회사는 당장 다음 달에 돌아오는 어음조차 막지 못할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온라인에서 벌이던 여론전 역시 네티즌 수사대에 의해
유진그룹이 고용한 댓글 부대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유진그룹은 이제 부패한 기업을 넘어 대중을 기만하는 비열한 집단으로 낙인 찍혔다. 박민주는 이 모든 소식을 검찰 조사를 받던 중에 들었다. 그는 조사실을 뛰쳐나와 회사로 달려왔다. 그리고 회장실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려던 아들 박서진의 멱살을 잡았다. 내 이놈 내 놈이 지금 무슨 짓을 한지 알고 있느냐. 박민준의 눈은 살기로 이글거렸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을 내 놈의 어리석은 손으로 망쳐버렸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을. 아버님, 저는 회사를 위해서. 닥쳐. 박민주는 이성을 잃고 아들의 뺨을 후려쳤다. 그의 분노는 아들을 넘어 이 모든 상황을 설계한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 있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상대는 단순히 자신의 회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가족, 자신의 제국 전체를 파괴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찾아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 그는 무너진 아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부서진 제국의 폐허 속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놈이 누구든 내가 반드시 찾아내서 내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릴 테다. 제국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그 파멸의 끝에서 분노한 황제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유진그룹이라는 거대한 배는 이제 침몰 직전이었다. 박서진의 어리석은 도박으로 회사의 유동성은 완전히 바닥났고 검찰의 수사망은 나날이 박민준의 목을 향해 좁혀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혀 거의 미친 사람처럼 짐승같이 으르렁대며 보이지 않는 적의 정체를 캐는 데에만 몰두했다. 그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보다 감히 자신을 능멸한 그 존재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찾았습니까? 마침내 그룹 정보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그의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아직 완벽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황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상건설의 전략기획실장 강서연이라는 여자입니다. 강서연, 박민주는 처음 듣는 이름이라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강태식의 뒤에 숨은 조력자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그게 고작 어린 여자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사진이라도 가져와봐. 비서가 급히 태블릿 PC에 강서연의 사진을 띄워 그에게 내밀었다. 박민주는 무심하게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화면 속에는 차갑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젊은 여자의 얼굴이 있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박민준의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의 뇌리 깊숙한 곳, 수십 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문이 굉음을 내며 열려 젖혀졌다. 잊고 싶었던, 그래서 완벽하게 지웠다고 생각했던 한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병약했지만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던 그의 첫 번째 아내, 그리고 그 아내를 꼭 닮은 6살짜리 딸아이의 얼굴. 아비다. 박민주는 숨을 헐떡이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비틀거리며 사무실 구석의 낡은 캐비닛으로 다가갔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캐비닛을 미친 듯이 뒤져 오래된 사진 앨범 하나를 찾아냈다.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펼치자 그곳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수줍게 웃고 있는 아내, 그리고 그들의 품에 안겨있는 작은 여자아이의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과 태블릿 PC 속 강서연의 얼굴이 겹쳐지며 하나의 형상으로 합쳐졌다. 그의 적은 그가 버린 딸이었다. 기어헉. 그는 피를 토하는 듯한 소리를 내며 주저앉았다. 하지만 그의 감정은 죄책감이나 후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핏줄에게
자신이 버린 쓰레기에게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했다는 참을 수 없는 모멸감과 배신감, 그리고 사리에 가까운 분노였다. 감히 내년이 그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다. 기업 간의 전쟁은 이제 뒤틀린 부녀의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으로 변했다. 그는 더 이상 회사를 살리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자신을 능멸한 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복수하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해결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룹의 더러운 일을 처리해 온 법의 위에 군림하는 남자였다. 강서연, 그 아이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그 아이가 나 때문에 평생을 지옥 속에서 울부짖으며 살도록 만들어 흔적을 남기지 마. 완벽한 사고로 위장해. 그의 복수는 교활하고 잔인했다. 그는 서연을 직접 공격하지 않았다. 그녀의 유일한 약점, 그녀의 아킬레스건인 삼촌 강태식을 목표로 삼았다. 며칠 후, 강태식은 얼마 전 완공된 다세대 주택 건설 현장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평생을 현장에서 살아온 그는 아무리 작은 건물이라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다. 그가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계를 오르며 마감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사장님 위험합니다. 피하십시오. 밑에 있던 직원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끔찍한 금속성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강태식이 딛고 서 있던 비계의 연결 부위가 마치 누군가 정교하게 잘라낸 것처럼 한순간에 끊어져 버렸다. 그는 비명 한 번 지를 틈도 없이 수십 개의 쇠파이프 더미와 함께 10m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했다. 강서연은 워룸에서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던 중이었다. 그때 그녀의 핸드폰이 비명처럼 울렸다. 숙모의 전화였다. 떨리는 목소리로 전해진 소식은 그녀의 차가운 세상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병원의 응급실 앞, 서연은 핏기가 가신 얼굴로 수술실에 빨간 불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복도 저편에서는 숙모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가, 그녀가 시작한 이 전쟁이 결국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피 흘리게 만들었다. 뼈를 깎는 듯한 죄책감과 자기 혐오가 그녀를 덮쳤다. 이 복수가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었던가?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삼촌과 평범하게 살았어야 했던 것은 아닐까? 몇 시간의 피말리는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지친 얼굴로 나왔다. 최선을 다했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의식을 찾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그 순간 서연의 세상이 멈췄다. 그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수많은 기계장치에 둘러싸여 힘겹게 숨만 내쉬고 있는 삼촌의 모습을 보았다. 20년 전 빗속에 버려졌을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유일한 가족, 그녀의 세상 전부가 저 차가운 침대 위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무너졌다. 복도 구석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지난 20년간 쌓아 올렸던 강철 같던 이성의 성벽이 완전히 허물어졌다. 얼마나 울었을까. 그녀의 눈물이 마르고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검고 차가운 분노가 지옥의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를 버린 것도 모자라 그녀에게 유일하게 남은 빚마저 빼앗으려 한 그 남자. 박민준에 대한 절대적인 증오였다. 그 남자는 인간이 아니었다. 파괴되어야 할 악마였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에 더 이상 눈물은 없었다. 슬픔도,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모든 감정이 소거된 텅 빈 무우의 표정만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깊게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중환자실 앞으로 다가가 유리창에 손을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삼촌, 제가 모든 것을 끝내고 돌아올게요. 그녀는 병원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채 올라타 오진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패를 공개하세요. 그 남자가 숨 쉬는 것조차 사치라고 느끼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것은 더 이상 복수가 아니었다. 심판이었다. 삼촌이 중환자실에 쓰러진 후 강서연의 시간은 멈췄다. 하지만 그녀가 설계한 복수의 기계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마지막을 향해 더욱 맹렬하고 무자비하게 폭주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지막 지시와 함께 오진환과 하데스가 가지고 있던 모든 증거 자료들이 세상에 공개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지난 수십 년간 유진그룹이라는 제국의 심장부에서 골마 터진 모든 부패와 비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거대한 정보의 홍수였다. 언론, 검찰, 시민단체, 서연이 사전에 구축해놓은 모든 채널을 통해 증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왔다. 박민준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뿌린 뇌물의 목록, 해외 조세피난처에 숨겨둔 비자금의 흐름, 경쟁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자행했던 불법적인 공작의 증거, 그리고 아들 박서진이 저지른 M&A 실패의 전말까지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뒤집혔다. 유진그룹의 주가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했고 채권단은 즉시 모든 자산의 동결을 선언했다. 한때 재계의 신화로 불렸던 거대한 제국은 이제 그 누구도 손쓸 수 없는 침몰선이 되어 파멸의 소용돌이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결국 채권단과 소액주주 연대의 강력한 요구로 유진그룹의 해체와 박민준 회장의 해임을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임시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그것은 사실상 몰락한 제국의 장례식이나 다름없었다. 주주총회장. 분위기는 장례식장처럼 무겁고 침울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자산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된 주식을 손에 쥔 주주들의 분노 어린 고성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그 모든 혼란의 중심. 단상 위에는 박민준이 텅 빈 눈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반성이나 절망 대신 이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끈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증오와 사례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회의장 정문이 열리고 강서연이 안으로 들어섰다. 검은색 상복을 연상시키는 정장을 입은 그녀의 등장은 마치 죽음의 여신이 강림한 듯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소란스럽던 회의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이제 언론을 통해 그녀의 정체를 아는 사람들은 이 모든 비극을 설계한 복수의 화신을 경외와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박민준의 눈과 서연의 눈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20년 만에 첫 대면이었다. 박민준의 눈에서는 지옥의 불길 같은 증오가 타올랐고 서연의 눈에서는 모든 감정이 소거된 차가운 시면만이 비쳤다. 서연은 주주도 채권자도 아닌 피해자 대표 자격으로 발언대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마지막 심판은 그의 공적인 죄부터 시작되었다. 여러분은 지금 한 남자의 탐욕이 어떻게 위대한 기업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렸는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유진그룹의 회계 장부와 비밀 녹음 파일들을 띄웠다. 오진환이 평생에 걸쳐 모아온 증거들이었다.
박민준이 직접 불법적인 시세 조종을 지시하는 목소리. 뇌물을 받은 정치인과 웃으며 골프를 치는 영상.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 조폭을 동원하라고 명령하는 녹취록까지. 그의 공적인 죄악이 만천에 까발려졌다. 박민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다. 거짓말 모두 조작된 거야. 저 여자를 끌어내. 하지만 이미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텅 빈 옥좌에 앉아 발악하는 미치광이 왕일 뿐이었다. 그의 공적인 가면을 완벽하게 벗겨낸 서연은 이제 그의 개인적인 죄를 단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법과 윤리를 넘어 인간이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또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박민준이 자신의 해결색에 전화를 걸어 강태식의 사고를 지시하는 내용이었다. 그 아이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그 아이가 나 때문에 평생을 지옥 속에서 울부짖으며 살도록 만들어. 흔적을 남기지 마. 완벽한 사고로 위장해. 박민준의 잔인한 목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메우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더 이상 기업비리 사건이 아니었다. 살인 미수였다. 저건 박민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말을 잇지 못했다. 서연은 피고인을 향한 검사처럼 단상 위에 박민준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이 남자의 잔인함은 어저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의 제국은 아주 오래전 한 여인과 어린 딸의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20년 전 그날 밤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 남자가 병든 아내가 죽자마자 그녀의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은 채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6살짜리 어린 딸을 차가운 빗속에 내버렸던 이야기를.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20년의 세월 동안 골마터진 한과 슬픔 그리고 분노가 담겨 있었다. 회의장은 이제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한편의 잔혹한 드라마를 듣고 있었다. 박민준은 훈셴을 떨며 귀를 막았다. 이야기를 마친 서연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단상의 박민준을 가리켰다. 아내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기는커녕 자신의 재혼과 사업의 걸림돌이 될 어린 딸을 쓰레기처럼 내버렸던 그 비정한 남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박민준. 회의장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리고 서연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그녀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밤 당신에게 버려졌던 6살 소녀가 바로 나입니다. 당신의 딸 강서연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심판의 망치였다. 박민준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는 서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알아들을 수 없는 저주를 퍼부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거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잃고 발악하는 추하고 나약한 죄인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의 완벽하고도 영원한 몰락이었다. 그가 발악하며 단상에서 끌려 내려오는 순간 회의장 뒷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박민준의 양팔을 잡고 살인 미수 혐의로 그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서연은 그 모든 광경을 아무런 표정 없이 지켜보았다. 20년을 기다려온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기쁨도 슬픔도 아닌 거대한 공허함만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전쟁은 끝났다. 박민준의 제국은 그가 쌓아 올린 시간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주주총회에서의 몰락 이후 유진그룹은 법원의 파산 선고와 함께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의 상징과도 같았던 이름은 이제 탐욕과 부패,
그리고 오만한 몰락의 대명사가 되어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수십 개의 계열사들은 채권단에 의해 헐값에 팔려나갔고 수만 명의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다. 박민준의 재판은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며 연일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법정에서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딸에게 배신당한 비운의 아버지인 척 연기하려 애썼다. 하지만 강서연이 제출한 압도적인 증거와 등을 돌린 측근들의 증언 앞에 그의 마지막 발악은 처량할 뿐이었다. 결국 대법원은 그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살인미수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는 남은 평생을 차가운 감옥 안에서 자신이 벌인 딸에 대한 증오와 스스로 파멸시킨 제국에 대한 허망함을 곱씹으며 살아갈 운명에 처해졌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살아있는 지옥이었다. 그의 영원한 파멸은 그렇게 완성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전쟁이 끝나자 강서연에게는 승리의 환호 대신 낯선 침묵과 거대한 공허함이 찾아왔다. 20년 그녀의 삶을 지탱해온 단 하나의 목표. 그것은 이제 재가 되어 흩어졌다. 불타는 복수심이 사라진 마음속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막막함만이 차갑게 자리 잡고 있었다. 심장을 뛰게 하던 엔진이 멈춰버린 듯 그녀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잃었다. 그녀는 매일같이 병원을 찾았다.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강태식은 깊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서연은 아무런 미동도 없이 침대에 누워있는 삼촌의 곁을 지키며 하염없이 그의 거친 손을 잡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긴 것인지 아니면 결국 모든 것을 잃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었다. 박민준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갈 무렵 기적이 일어났다. 몇 달간 죽은 듯이 누워만 있던 강태식이 거짓말처럼 눈을 뜬 것이다. 그의 회복은 더디고 힘들었다. 뇌 손상으로 인해 몸의 절반이 마비되었고 어눌해진 발음으로 단어를 내뱉는 것조차 힘겨워했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의식을 찾은 그가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서연이었다. 병실 침대에 기대 앉은 강태식은 헬쑥해진 조카의 얼굴을 자신의 성취하는 손으로 어루만졌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서연아, 다 들었다. 이 못난 삼촌 때문에 네가 얼마나 힘든 싸움을 했는지. 아니에요, 삼촌. 제 잘못이에요. 제가 시작한 일 때문에. 아니다. 강태식이 힘겹게 그녀의 말을 막았다. 너는 옳은 일을 한 거야. 아주 자랑스럽다. 내 딸. 그 한마디에 서연의 가슴속을 짓누르던 모든 죄책감과 공허함이 눈물과 함께 터져나왔다. 그녀는 삼촌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울었다. 그것은 지난 20년간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다. 강태식은 그런 그녀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다. 이제 됐다. 이제 다 끝났어. 그러니 너도 이제 그만 너 자신을 위해 살아가렴. 그날 이후 서연은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삼촌의 재활을 돕는 동시에 회사의 경영 전면에 나섰다. 하지만 그녀의 방식은 예전과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공격적인 M&A나 냉정한 수익률 계산에 집착하지 않았다. 대신 다산건설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회사를 재창립하고 사람을 위한 건축이라는 새로운 경영 철학을 내세웠다. 그녀는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챙겼으며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기금을 마련했다.
그리고 그녀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회사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다산 재단의 설립이었다. 재단의 첫 사업은 그녀처럼 부모에게 버려지거나 학대받는 아이들을 위한 그룹홈을 전국에 짓는 것이었다. 1년 후 재단의 첫 번째 그룹홈이 문을 여는 날, 개관식에 선 서연은 더 이상 날카로운 전략가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픈 과거를 담담하게 이야기하며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공감과 따뜻한 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다른 이를 치유하는 힘으로 승화시키고 있었다. 그날 오후 서연은 휠체어에 앉은 삼촌과 함께 그룹홈 앞마당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강태식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져 있었다. 그는 새로 지어진 건물과 그 안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자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네가 지은 집이 참 따뜻해 보인다. 서연아, 삼촌이 평생 지어오신 집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마당에서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따스한 가을 햇살이 그들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서연은 문득 깨달았다. 진정한 부와 성공은 돈이나 권력, 혹은 복수의 완성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파괴가 아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20년 전 그날처럼 비가 내리지 않는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이었다. 잿더미 속에서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찬란한 여명을 맞이하고 있었다. 전쟁은 끝났고 그녀는 비로소 자유로워졌다.